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예,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는 계속 좀 좋은 방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업의 실적들도 괜찮았고 경제 활동 지표들, 특히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는데 경제 지표들이 괜찮다면 주식 시장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 이런 시각이 확산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뉴욕 증시가 폭락했던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고, 지금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다는 그런 조짐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한 3월과 5월 FOMC가 열리면서 한 2번 정도 많아야 그 정도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거니라고 생각들 했는데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좀 그 주식 시장이 그런 공포에 좀 휩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한국은행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이게 채권 전문가 보니까 66%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계속 이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다만 가능성은 비슷비슷한데 저는 네. 올릴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쪽인데 채권 전문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좀 설문조사에 담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예. 되고,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나 속도를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좀 동조하려 할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뭐 외환 시장도 좀 안정되고 이제 그런 방향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각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좋잖아요. 고용 시장도 좋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이 뭐 3월, 5월 많게는 하반기 들어서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면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요번에 아마 금통위에서 요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열릴 텐데 금리를 소폭이라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자, 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국회 출석해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에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기업들의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되고 예. 그런 게 나중에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들의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뭐 한전채라든가 이런 채권 시장에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 오히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거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인상은 일단 상반기 중으로는 거의 동결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하반기에 금융시장을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는 더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나라들의 이 근원 물가가 안 잡히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우리가 통상 보는 이제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이라 해서 그러니까 전체 모든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이제 지수를 산정한 건데, 근원 물가라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가격 변동이 워낙 큰 거, 예를 들면 에너지, 석유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작황이 틀리잖아요. 네. 그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 거를 가지고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3월이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올해 1월이 5.6%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아시아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10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하면 10월에 3%, 1월에 4%,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고요. 필리핀도 5%에서 7.4%, 한국도 4.2에서 4.1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국들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IMF는 경고한 거고 사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는 근원물가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아시아 주요국들이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라, 물가를 잡아라는 게 이제 IMF의 시각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은행권 개선 TF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점 체계를 손보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관치금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관치금융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다만 이제 지금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벌써 3년 동안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았던 경제 불황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은행의 과점 체계가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에도 뭐 총 자산의 5대 은행이 한 70%, 뭐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한 9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손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 이건 분명히 관치금융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다들 어렵게 사는데 은행만 어떻게 보면 돈잔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들이 사실 여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정부의 이런 취지가 좀 공감이 가고요. 일단은 TF가 이제 구성이 돼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은행권이거든요. 은행의 과점이라든가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 또 은행권과 뭐 다른 이금융권의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어떤 논의나 합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은 있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꼭 은행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통신사일 수도 있고 뭐 철도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예. 이게 너무 또 민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단은 하지만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은행에게 과점 체계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소식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양회라는 거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그다음에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를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양회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뭐 아젠다가 있지만 내수 소비 회복을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예. 내수 소비 회복 쪽을 하려면 지금은 사실 중국 소비는 부동산 시장에 많이 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든 내놓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집권 3기로 넘어가면서 첫 해부터 이제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해 어떤 띄운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가 통상 아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재정을 풀거나인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1년 만기 LPR, 사실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대출 우대 금리가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금리를 더 내려야 되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소비를 위해서는, 근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은 지금 사실 중국이 쓰긴 어렵고, 그럼 나머지 한 축이 이제 재정 정책인데, 이게 이제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이나 소비 쪽에 어떤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홍콩을 경유한 뭐 본토, 중국 본토로 가는 수출까지 합하면 한 26% 정도 전체 예. 수출에 뭐 절대적이죠. 예,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되는 어떤 수출 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도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예.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산업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